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의 사건은 2014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대구에 살던 42세의 여성 장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함께 동거 중인 1살 어린 남자친구 양 씨였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자친구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여행을 가자는 거죠. 그렇게 장 씨도 여행 가는 것에 동의를 하고 퇴근 후에 양 씨와 함께 남자친구와 함께 부산과 포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금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여행 4일차였던 2014년 5월 26일 오전에 자신이 살던 대구로 돌아와요.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 양 씨가 장 씨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 씨는 대구 중부경찰서에 자신이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 전화를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장 씨의 집으로 도착했고요. 장 씨의 집에서는 실제로 여성의 시신 한 구, 그리고 윗집에서는 남성의 시신 한 구씩을 발견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망한 두 사람이 부부였고 장 씨가 살던 이 빌라의 집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신고는 여자친구 장 씨가 했죠. 양 씨는 지금 어디 있을까? 양 씨는 장 씨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을 때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키 167에 종아리와 팔에 문신이 있는 살인 용의자 양 씨를 수배했고요. 그를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남자친구와 즐거운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장 씨가 맞닥뜨리게 된 이 날벼락 같은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양 씨와 집주인 부부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시신이 발견되는 장면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사건의 전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성 장 씨는 사건이 일어난 대구 중구의 빌라 503호를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했어요. 집 위층에는 집주인인 72세 이 씨, 75세 김 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이 집에서 남자친구 양 씨와 동거 중이었는데요. 양 씨는 딱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무직 상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사귀었는지, 어떻게 동거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2014년 5월 23일 장 씨는 회사로 출근을 했고요. 집을 비운 틈에 양 씨는 오전부터 이제 막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오후 4시경이 됐을 때부터 세탁기로 빨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탁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위층 사는 집주인 부부를 찾아가요. 그리고 세탁기 고장났으니까 좀 와서 봐달라, 수리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마 그 집을 임대할 때 몇 가지 가전들도 이렇게 빌트인으로 임대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집에 같이 있던 가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집주인 부부 중 72세인 아내 이 씨가 장 씨의 집으로 내려가요. 이리저리 세탁기를 살펴보고 막 이것저것 눌러보고 만져봤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양 씨가 세탁기를 쓰던 도중에 또다시 세탁기가 멈춘 거예요. 양 씨는 다시 집주인의 집으로 올라가서 이 씨를 불러요. 결국에는 다시 이 씨가 세탁기를 보려고 양 씨의 집으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만져봐도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탁기를 살펴보던 집주인 이 씨가 양 씨에게 막 짜증을 냈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수사를 통해서 살인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말했대요. 집주인이. 월세를 제때 안 낼 거면 집을 빼라. 이랬다는 거죠.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월세를 한 보름 정도 밀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양 씨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아니 지금 세탁기 고치러 와가지고 왜 월세 얘기를 하냐.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이 말다툼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요. 나중엔 막 몸싸움까지 간 거예요. 서로 밀치고 소리 지르고. 결국 몸싸움이 되게 심해집니다. 양 씨는 이 씨의 양 어깨를 붙잡는 걸 시작으로 팔을 잡아당기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바닥에 넘어져요. 근데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한 양 씨가 이 씨의 목을 손으로 조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집주인 이 씨가 격하게 반항하면서 이 목을 조르는 양 씨에게서 겨우 벗어났고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양 씨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양 씨한테는 이게 되게 큰 위협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폭력 전과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무려 특수 강도 등 전과 16범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 감옥에서 보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 씨 때문에 신고를 당하면 구속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걱정도 순간 생겼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어떤 이야기들은 제가 뒤에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씨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을 함과 동시에 도망치던 그녀를 다시 붙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려요. 그리고 배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목을 강하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심하게 발버둥을 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손으로 목을 조르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근처에 있었던 스카프를 이 씨의 목에 감고 이제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 70대 노인, 집주인 이 씨는 양 씨에 의해 경부 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전에 양 씨가 세탁기를 고쳐달라고 이 집주인 부부의 집에 찾아갔을 때 75세 남편도 그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세탁기가 고장났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아내가 현재 세탁기를 보려고 이 세입자의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양 씨 입장에서는 내가 살인을 저지른 걸 걸리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거 금방 들통날 거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머리를 쓰게 됩니다. 집주인 김 씨, 그러니까 사망한 여성의 남편이죠.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묶어놓고 신고를 막은 후에 나는 도망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범인의 말인 거지 묶어놓고 신고를 막겠다? 나중에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김 씨도 그냥 계획적으로 죽인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집에서 잠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머리를 굴리다가 이제 김 씨를 위협할 때 쓰기 위해서 평소에 자기가 싱크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던 칼날 길이가 아주 긴 회칼을 챙겼고요. 그렇게 오후 5시 반경 집주인 부부가 사는 집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 남편 김 씨는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태연하게 들어가서 이제 김 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할머니가 지금 잠깐 내려오라고 하는데 503호로 잠깐 내려가시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김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고 해요. 근데 김 씨가 내려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요리를 하면서요. 이때 양 씨는 빨리 김 씨를 위협하고 제압해서 묶어놓고 도주해야겠다. 이 생각만 했대요. 그래서 요리를 하던 김 씨의 뒤에서 왼팔로 목을 감싸 안으면서 제압을 시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75세 남성이잖아요. 이게 쉽게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양 씨가 나이는 30년 이상 어렸지만 체구가 좀 작은 편이었거든요. 김 씨는 공격하는 양 씨에게 심하게 저항하면서 몸부림쳤고요. 결국 둘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은 몸으로 제압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대요. 그렇게 미리 준비해둔 회칼을 꺼내서 김 씨의 목과 좌측 복부 등을 20차례나 무자비하게 공격해요. 그렇게 김 씨는 좌심방 관통으로 인한 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순식간에 사람 둘을 죽인 양 씨는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여성 이 씨를 살해하기로 했을 때부터 계획했던 대로 도피를 하기로 합니다. 근데 도피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을 죽여놓고 사실 양 씨가 이 집주인 부부 집에서 금반지를 하나 훔쳤었어요. 양 씨는 도피 자금으로 그 반지를 팔아서 쓰기로 했고요. 김 씨가 요리하느라 감 씨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반지를 바지 주머니에 넣습니다. 양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도피를 준비합니다. 일단 김 씨를 죽이는데 사용했었던 그 흉기에 묻은 혈흔을 다 씻어내요. 그리고 숨진 이 씨의 시신은 이불로 대충 덮어놓고 여행용 가방을 꺼내서 거기에 옷이랑 훔친 금반지, 씻어둔 흉기 이걸 넣고 6시 반쯤에 빌라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던 거죠. 장 씨는 여자친구에게 여행을 가자고 권했고요. 집을 나온 시간과 여자친구의 퇴근 시간이 맞아서 이제 두 사람이 곧바로 만납니다. 그리고 여행을 시작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14년 5월 23일 저녁부터 26일까지 약 4일간 부산과 포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해요. 관광도 했고요. 포항에서는 낚시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 둘 죽이고 시신은 집에 방치해두고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행을 가고 즐기고. 그러니까 대체 정말 머릿속이 어떻게 생겼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참 범행 이후에 했던 이런 행적도 소름 돋지만 가장 끔찍한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드러난 내용인데 두 사람이 낚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회를 쳐서 먹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생선회를 칠 때 그 회칼, 김 씨를 살해할 때 썼던 그 칼을 씁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하고 또 뻔뻔하지 않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없는 범죄자죠. 자, 그러면 훔친 반지는 어떻게 됐나? 증거 목록을 보게 되면 금은방 매입장부가 있어요. 그리고 여행경비 수사보고가 있거든요. 아마도 이걸 보면 그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팔았다. 이것까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걸 팔아서 도피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여행을 끝낸 두 사람은 26일 오전 대구로 돌아와요. 이때 양 씨가 그 충격적인 고백을 했던 거죠. 사실 내가 집주인 부부 두 사람을 죽였다. 아니 세탁기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뜬금없이 월세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열받았다. 나를 모욕했다. 이 와중에도 지금 내 잘못은 없어. 죽을 만한 짓 했다는 거지. 이 말을 들은 여자친구 장 씨가 자수를 하라고 설득합니다. 근데 끝까지 양 씨는 자수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해요. 저는 앞에 이제 사건 도입부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 여자친구가 신고를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였다면 아무리 나랑 같이 살고 있고 또 친밀한 관계라고 해도 사람 둘을 그렇게 죽인 사람을 쉽게 보는 곳에서 제가 신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보는 곳에서. 물론 신고는 하겠지만요. 근데 장 씨는 양 씨가 보는 앞에서 바로 전화로 신고를 했고요. 그 모습을 본 양 씨는 곧바로 도주해버립니다. 이때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포항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회칼은 근처 교회의 하수구에 버립니다. 그렇게 포항에서 도주 생활을 하던 양 씨가 도주 4일 차이던 5월 30일 밤 9시 40분쯤에 가족에게 전화를 한 통 걸어요. 돈이 떨어졌겠죠. 사실 경찰들도 이런 걸 알잖아요. 도주하는 범인들이 돈 떨어지면 분명히 자기 살던 고향에 가가지고 숨어 있거나 가족들한테 돈 좀 줘 이렇게 연락하거나. 그래서 이제 양 씨의 전처나 누나 이런 가족들 주변을 조사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예상대로 양 씨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거고 경찰이 바로 위치를 추적했던 거죠. 경찰은 양 씨가 전화를 걸었던 위치 주변의 CCTV를 분석하면서 그가 전화를 걸었던 곳의 주변을 계속 수색합니다. 그리고 양 씨가 가족에게 전화한 지 1시간 만에 그를 찾아내요. 그렇게 밤 10시 50분경 양 씨는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은행 근처에서 경찰에게 검거됩니다. 수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어요. 집주인 부부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 이 씨가 월세를 독촉하면서 당신이나 같이 사는 여자나 둘 다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물론 피해자 그 두 분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던 장 씨는 남자친구 양 씨가 평소에도 월세를 받으러 오는 집주인과 자주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었어요. 월세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로 보이죠. 2014년 6월 2일에는 이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뤄져요. 왜 그랬는지 이 범행 장소인 빌라에 들어서자마자 눈물부터 흘렸대요.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회칼 쓰고 막 이런 사람이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진 않고 이제 그냥 내 인생 망했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뉘우치는 척하는 쇼였을 수도 있고요. 부부를 살해하는 모습을 재현할 때는 멈칫하기도 했는데 그 후로는 또 되게 태연하고 담담한 태도로 범행 장면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양 씨가 신고당할 게 두려워서 이 씨를 살해했고 또 이 씨를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이제 김 씨를 살해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저의 추정이지만 이제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경찰 조사 결과 양 씨가 신고당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로 추정되는 게 있어요. 양 씨가 2010년에 특수절도, 2014년에는 강도상해 사건을 저질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 두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직 처벌은커녕 검거도 안 됐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판결문이나 기사 내용을 다 찾아봤는데 정확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2010년의 특수절도 이거는 그 당시에 절도범이 잡히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그 혐의를 받게 되면서 재판을 받은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2014년에 저지른 강도상해 사건은 지금 오늘 이 본 사건이 발생한 게 2014년 5월 26일이거든요. 그리고 강도상해 사건이 발생한 건 한 달도 되지 않은 같은 해 4월 29일이에요. 그러면 강도상해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당시에 검거해서 그냥 풀어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 당시에 수배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 저지른 양 씨의 두 건의 범행은 뭐였냐? 일단 2010년 4월 16일에 발생했던 특수절도 사건. 이거는 몇 명의 공범들이랑 같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경북 영천에 있는 모 서당에 심어져 있는 서당 소유의 소나무 두 그루를 훔쳐서 달아난 사건이었어요. 이 소나무 두 그루의 시가가 3,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는 공범들과 함께 미리 준비해가는 곡괭이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나무를 굴치했고요. 이걸 화물차에 싣고 도망가면서 이 서당에 3,100만 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습니다. 진짜 간독하죠. 이렇게 돈을 벌 거면 그냥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간졸이면서까지 내가 걸리면 바로 잡혀 들어가는데 꼭 이런 걸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사건인 강도상해 사건은 2014년 4월 29일에 발생을 해요. 밤 9시 40분경에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걸 확인한 양 씨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카운터에 담배를 꺼내 놓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으라면서 협박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피해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양손으로 막 양 씨의 손을 잡고 강하게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양 씨는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고요. 결국 피해자가 기절하고 맙니다. 양 씨는 그렇게 기절한 피해자의 옷을 뒤져서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70만 원과 지갑을 훔쳐 달아나요. 피해자는 이 일로 이제 눈 부분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고 부부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검거된 양 씨는 과거 소나무 두 그루를 훔친 특수절도 사건, 그리고 슈퍼마켓 종업원을 때려 기절시키고 돈을 빼앗은 강도상해 사건까지 함께 재판을 받게 돼요. 2014년 11월 14일에 결심 공판이 열려요. 여기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합니다. 피해자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로 태연하게 회 요리를 해먹은 점, 그리고 범행 이후 여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오는 등 죄의식 없는 행태를 보여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양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놀러 간 게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여행을 간 거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여행을 가서 그런 짓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후회하는 척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재판부는 양 씨가 대낮에 집주인 부부를 무참하게 살해한 것이 수법과 범행 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소한 다툼으로 비롯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서슴없이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강도상해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아 장기간 수용 생활을 했음에도 또다시 여러 건의 살인,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그에게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미약해 보인다고도 했어요. 양 씨가 범죄의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았었어요. 결과는 재범 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 검사 결과와 양 씨의 성질, 행실, 그리고 환경 등을 종합하면 그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또한 양 씨가 이 사건의 범행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지만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양 씨가 평생 동안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2014년 11월 28일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립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양 씨와 검찰이 항소해요. 양 씨는 자신이 우발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의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사소한 이유로 두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한 이 사건은 범행의 결과도 중대하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기 때문에 원심의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을 해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거죠. 항소심 재판부는 양 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양 씨가 엄벌을 받길 원하고 있지만 양 씨의 성장 환경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장래 양 씨의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반성하고도 있고 교화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사형 선고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양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유족들에게 평생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원심의 무기징역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2015년 5월 28일 양 씨와 검사의 항소는 다 기각이 됩니다.
이 판결을 받고 양 씨가 또 상고를 했는데요. 이 상고도 기각되면서 이 사건은 무기징역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양 씨는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이걸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는 것에만 몰두를 했어요. 그래서 2명이나 죽이고도 양심 없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요. 하지만 그는 검거되기 전까지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했던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그 생선에 먹고 이게 부부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후에 살인자가 했던 행동들은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줬을 거예요. 사건 당시 41세였던 양 씨는 사회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만약에 그가 다시 이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유족들은 그가 늦은 나이에라도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결국 남은 사람들이 상처를 끌어안고 두려움 섞인 그리고 기다림 아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